코로나 쇼크로 인한 고용 대란이 현실화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만 5천 명 급감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고용 부진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하며 향후 거취를 거론하자 김용태 통합당 의원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저지른 범죄가 다 무죄가 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내부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정당을 자체 교섭단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별도 교섭단체를 만드는 쪽이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과 공수처장 임명 등 현안 협상에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가 서울 강남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걸 두고 인터넷에서 강남구를 조롱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북한은 강남이 부패 소굴로 전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9일째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모두 34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을 고려해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 운항이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항공사들이 국내선에서 출혈 경쟁에 나섰습니다. 김포, 부산 노선은 KTX 가격의 30% 수준인 14,900원짜리 항공권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정치 말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얘기로 뉴스9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쇼크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3월과 비교할 때 19만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라고 하죠. 통계상으로는 취업한 사람으로 잡히는 일시휴직자 수도 작년에 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회복될 것인지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79살 신영자 씨는 하루 3시간씩 노인복지회관 청소를 하고 월 27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손을 놓게 됐습니다. 한 달만 하고 못하고 지금 힘들어. 그래서 막 아프기는 하지. 지금 힘들어서 밥도 못 먹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대부분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고용시장은 붕괴됐습니다. 3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 5천 명 급감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어지던 2009년 5월 이후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구직 활동이 대민 접촉 회피 때문에 실업률이 조금 감소한 것으로 임시 근로자가 42만 명, 일용 근로자가 17만 3천 명 줄어드는 등 고용 취약층의 피해가 특히 심각합니다.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는데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가 무려 22만 9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취업자는 3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일시휴직자는 일을 안 해도 대거 취업자로 잡히면서 착시가 생긴 건데 이를 빼면 취업자 수 감소폭은 훨씬 더 클 것이란 얘기입니다. 통계상 취업자로 잡히는 일시휴직자는 실제로 160만 7천 명이나 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 4.6배로 폭증했고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입니다. 이들이 일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 실업 쇼크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됐듯이 고용 쇼크의 직격탄을 맞은 건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에 종사하던 청년과 고령자 등 주로 취약계층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대기업까지도 최근엔 휴직과 감원에 나서는 추세여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그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이 횡합니다. 2월부터 공장 가동률과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차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시고요. 정비업을 운영한 지가 한 20년 좀 넘게 됐는데 올해처럼 어려운 거는 처음이고요. 각종 문화 행사로 봄 대목을 누려야 할 인쇄소들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포스터라든지 티켓
홍보 팜플렛 뭐 이런 것 자체가 전면적으로 다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걸로 인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은 인력을 줄이거나 휴업 폐업을 선택합니다. 전에 매출에 한 10분의 1 막 이 정도로 그냥 떨어졌어요.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결제해야 되고 가게세도 내야 되고 임금도 줘야 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실업급여 신청 창구로 몰립니다. 어르신이나 청년, 임시직 등 취약계층부터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저 영화관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지셨다고 여러 권고사직으로 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구조조정도 항공과 유통, 중공업,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고용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문제는 이런 코로나 불황이 장기화할 경우입니다. 우리만 보면 상태가 나아지는 듯합니다만 전 세계적 확산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어서 언제 끝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지금 해고를 막기 위해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이미 작년에 33배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도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하반기가 되면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영 기자입니다. 롯데호텔의 객실은 1,000개가 넘지만 가동률은 10%에 불과합니다. 감원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호텔 측은 해고 대신 유급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자들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게 부담인데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호텔 같은 경우 인건비가 매출액이 이제 30%가 넘어요. 근데 지금 매출이 없는데 이제 이런 지원금이 있으니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하고. 5천여 곳에 가까운 여행업체들도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폐업을 하기보다는 이 사태가 지나갈 때까지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를 좀 버티고 상황을 좀 자주 지켜보시는 것 같으세요. 올해 들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5만 1천여 곳입니다. 작년 한 해 신청 건수보다 34배나 많습니다. 약 30만 명이고 휴직이 약 12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신고 인원 기준입니다. 하지만 월 최대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198만 원에 불과한 데다 6개월까지만 지원돼 코로나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상당수는 폐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21대 총선 결과와 그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승리로 기세가 오른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파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서 촛불 시민이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조덕현 기자가 여권의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무소불위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며 촛불 시민이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SNS에 썼습니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조국 백서 저자인 김남국 당선인은 자신의 성인 팟캐스트 출연 논란에 대해 검찰이 선거 당일 수사에 착수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24시간 하루 만에 수사를 착수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조국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당선인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을 윤 총장이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감찰을 맡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한병도 당선인도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어 여권발 윤석열 거취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총선 끝나자마자 터져나온 여권의 압박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거 전에 발생한 채널A 기자와 검찰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함으로써 정치권의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쟁 전의 범죄가 모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여권의 윤 총장 흔들기를 비판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수사로 전환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맡도록 지시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등 임의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로 풀겠다는 뜻입니다. 대검 인권부는 MBC로부터 받은 자료가 부실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채널A 취재 과정에서 불거진 신원 미상의 검찰 관계자의 위법 행위 여부는 물론 보도 과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여권 일각의 거취 문제 제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검찰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불만도 감지됩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총장 흔들기는 본 적이 없다. 총장 재신임 선거를 치른 게 아닌데 왜 연결시키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SNS에서 전쟁에 이겼다고 전쟁 전에 저지른 범죄가 다 무죄가 되는가라며 거짓을 진실이라 우기는 것에 대해선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국민의 뜻을 왜곡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제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태현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과 합칠 거라는 전망이 유력했습니다만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1명, 더불어시민당은 3명만 더하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고민 중인데 왜 합치지 않고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는지 서주민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비례정당을 별도 교섭단체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여야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당이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죠. 교섭단체 구성을 포함해서 정부와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움직임엔 이런 방식이 합당보다 원내 교섭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7월쯤 출범하는 공수처의 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여야 몫이 각 2명씩인데 시민당이 교섭단체로 남으면 야당 몫 하나를 더 챙길 수 있어 정부 여당 뜻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도 유리합니다. 17석인 시민당은 소수정당 출신 의원들이 원소속 정당으로 돌아갈지에 따라 3명에서 5명, 19석인 한국당은 1명만 충원하면 20명인 교섭단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비례정당 창당 때와 같은 의원 꿔주기나 다른 비례정당과의 합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꼼수가 꼼수를 정당화해 또 다른 꼼수로 이어지는 거대 양당 대결 정치의 폐해가 민주당은 당초 비례정당을 꼼수라 했지만 막상 미래한국당이 출범하자 비례정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위성 교섭단체를 놓고도 비슷한 눈치 싸움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각 당의 선대위 회단식이 열렸습니다.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조심스럽지만 화기애애했던 데 반해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김종인 투톱이 모두 불참했고 앞으로의 걱정이 더 커 보이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김보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 더불어민주당, 시민당, 선대위 합동회단식은 양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이 대거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열렸습니다. 지도부는 2004년 과반을 얻은 열린우리당이 뒤이은 대선과 총선에서 참패한 기억을 상기시키며 겸허한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그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만이나 미숙, 성급함이나 혼란상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차렷, 인사. 미래통합당 회단식은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을 빼고 지도부 전원이 낙선해 시종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겠습니다. 체질 개선도 확실히 매듭 짓겠습니다.
재창당에 버금가는 당 쇄신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따로 회단식을 열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을 작지만 강하고 유능한 강소정당으로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천을 책임졌던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심정에서 무슨 말씀을 제가 더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내에선 전국 단위 선거 4연패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 재건 방안을 놓고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됐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당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당의 재건을 책임질 비대위원장으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만한 사람이 없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은 새 대표를 뽑을 때까지 관리만 해달라는 거면 관심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김 위원장의 손에 통합당 재건의 책임이 맡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병수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첫 소집된 미래통합당 최고위에서 상당수의 최고위원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 당선인 총회에서 조기 전당대회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는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 또 당선자들 얘기들을 들어서 김 전 위원장은 일단 부정적입니다. 선거가 끝나면은 깨끗이 내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8월 전당대회 이전까지만 맞는 관리형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비대위라면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통합당 한 지도부와의 통화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어야 목적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혁신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 밑그림까지 그리겠다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선거 기간 내내 당 체제와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만큼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좌표부터 새로 설정하는 강도 높은 쇄신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김태호 당선인, 권성동, 윤상현 의원의 복당 문제도 벌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영구히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죠. 홍준표 당선인은 이를 두고 뜨내기들이 주인을 내쫓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밖에 있어도 다시 들어가도 당분간 당이 조용해지긴 어려울 듯합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이 25년간 당을 지켜왔다며 뜨내기들이 주인을 내쫓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뜨내기들이 들어와서 당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을 내쫓으려고 합니까? 명시적으로 상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황교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데다 반복되는 막말 논란의 당사자인 만큼 그의 복당에 부정적 의견도 당내에 적지 않습니다. 영구 입당 불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신 분들 아닙니까? 당원들이 좀 상당히 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홍 전 대표는 즉각 복당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어제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고 김태우 전 지사와 윤상현 의원은 구체적 복당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기간 탈당자에 대한 영구 복당 불허 방침을 밝혔던 당 지도부는 수습이 먼저란 입장입니다. 대여 투쟁력을 강화할 것이냐, 정책 대안 정당으로 갈 것이냐, 무소속 출마자 복당 문제는 당의 재건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뒤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 특징들을 몇 대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표 차이는 240만 표 정도였습니다. 득표율로 보면 8.4%포인트 차이지만 확보한 의석수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단순히 이 결과로만 보면 유권자들의 뜻이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된 것인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홍혜영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표는 각각 1,434만여 표와 1,191만여 표로 득표율로 따지면 49.9% 대 41.5%입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이 163석인 반면 통합당은 84석에 그쳤습니다. 득표율로는 8.4%포인트 뒤졌지만 의석수는 2배 가까이로 벌어진 겁니다. 통합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0%가 넘는 지지를 받고도 민주당 의석의 절반에 그친 건 승자 독식 구조인 현재의 소선거구제 때문입니다. 득표율 3%포인트 이내에서 희비가 엇갈린 지역구는 전체 10곳 중 1곳꼴인 24곳에 이릅니다. 소선거구제가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며 지난해 선거법 개정 당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치 논리에 밀려 깊이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이번 총선으로 의석 분포가 기울면서 여야가 공감하는 선거법 개정은 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접전지에서 개표 막판에 순위가 뒤바뀐 것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지역별 개표 순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곤 했는데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변수였습니다. 사전투표하면서 여당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는 김정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서울 광진을은 개표 초반 고민정 후보가 5,000표 이상 앞서갔지만 중반 이후엔 오세훈 후보가 턱밑까지 따라왔습니다. 개표가 64.5% 이뤄졌습니다. 1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50.3%입니다. 2위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48%입니다. 새벽 2시쯤 400여 표까지 좁혀진 초접전은 개표 막판 2,700여 표 차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관외 사전투표 순서로 열린 투표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선 고 후보가, 본투표에선 오 후보가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충남 천안갑과 부산 사하갑 등 새벽 역전극이 펼쳐진 지역구 상당수가 사전투표함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 9시쯤에 그 본투표 몇 개가 까지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58, 60인 거예요. 한 10%가 내려갔더라고요.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논란 직후 치러진 사전투표에선 여권이,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발언 이후 본투표에선 야권이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 보수층이 조작 의혹에 동조해 사전투표를 외면한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봐라, 사전투표 부정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고도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거는. 사전투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우리 사회 진영 간 갈등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의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이유기도 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이번 총선 당선인 가운데 재판을 앞둔 피고인 신부는 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그리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의 피고인들인데요. 이 재판 결과에 따라 배지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피고인은 12명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김정재, 송원석 등 당선인 9명이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범계, 김병욱 등 당선인 3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도 오는 23일 준비기일을 기점으로 본격화됩니다. 민주당 황운하 당선인과 한병도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섭니다. 두 당선인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인도 오는 2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당선인도 90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입건될 당선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애썼다는 당선인들의 금배지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서울 강남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걸 두고 인터넷에서는 강남구를 조롱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북한은 강남이 부패 소굴로 전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첫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전 공사. 대한민국은 저의 조국입니다. 강남은 저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는 태 전 공사를 당선시킨 강남을 조롱하는 글들이 이어집니다. 아파트 이름을 북한식 표현으로 바꿔 인민이 편한 세상, 내레미안 등이 강남에 들어설 거란 내용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강남구 재건축 지역의 탈북자 세터민 아파트를 의무 비율로 법제화하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북한도 강남이 부패 소굴로 전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 보통시 강남특별구라 불린다며 부유층들이 공개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선거 캠프 해단식을 한 태 당선인은 북한의 공세를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북한도 좀 전술을 달리해서 강남 지역 주민들을 향한 그런 이제 네거티브 공격을 하고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북한은 4년 전 태전 공사의 탈북 당시 도주자라며 비난했고 통합당에 입당될 때도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깎아내렸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강훈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강훈은 중학교 시절 전교 부회장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교내 IT 경진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박사방 회원을 모집하고 성착취물로 번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할 혐의를 받는 강훈. 호승줄에 묶인 채 마스크 없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신상 정보 공개가 부당한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으로 신상 공개 대상 됐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은 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강훈 측은 신상공개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훈은 중학생 때 전교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IT 분야에 관심이 많아 교내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서도 입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뒤 텔레그램 완장방을 운영하며 범행을 본격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훈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경찰에 검거되면서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 회원 10여 명을 추가로 특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입건된 유료 회원은 40여 명에 이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경찰이 N번방 등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입수해서 이를 공유한 텔레그램방 운영자를 붙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승려였습니다. 이 승려는 4개 사이트를 통해서 무려 8천여 건을 유통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음란물 사이트 4개를 운영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음란물 사이트 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N번방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입수해 자신이 직접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며 재유포했습니다. A씨는 아동 성착취물 950여 건과 음란물 8천여 건을 유통하며 돈을 챙겼습니다. A씨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관여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승려 A씨와 조주빈과의 관련성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구속된 A씨는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숨긴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검찰이 바이오 기업인 신라젠 전 대표 등 경영진 2명을 구속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인데 이 검찰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여권 인사 연루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면역 항암제인 팩사백 개발로 한때 주가 총액이 9조 원에 달했던 바이오 업체 신라젠.
검찰이 오늘 이 회사 전직 경영진 2명을 구속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라젠 전 대표이사 이모 씨와 정감사 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신라젠 주요 피의자를 구속한 건 수사 착수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면역항암제 팩사백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신라젠 임원과 특수관계인들이 팔아치운 주식은 2,515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4년 전 코스닥 상장 당시 신라젠 주가는 만원대였지만 항암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해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신라젠의 급성장 배경에 정치권 연루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라젠 측은 정치권과 신라젠을 연관짓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지난해 11월 부품 이상으로 운항 중지가 내려진 바 있는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이 부품 균열로 또 열흘 넘게 멈춰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조사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비상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시험 비행 중이던 수리온 헬기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메인 기어박스 덮개의 연결 부위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다른 기체에서도 추가로 같은 이상이 발생하자 실전 배치된 수리온까지 운항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전수전환 때문에 중단을 시켰던 거고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작업을 해보자고 해서. 균열이 추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이달 7일까지 수리온은 열흘 넘게 출동 불가 상태가 됐습니다. 부품 제조사는 균열이 빠르게 퍼지진 않아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육군은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이상이 반복되다 보니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회전 날개 쪽 이상으로 비상 착륙하는 상황이 벌어져 전면 운항 중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2018년엔 수리온을 개조한 마리논이 추락해 5명이 순직했는데 부품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헬기 메인 기어 박스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설계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리온 개발엔 2006년부터 6년간 1조 2천억 원 넘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경북 예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8회째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7살 어린이가 가족 간 전파로 감염돼서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예천 인근 지역이면서 도청사가 있는 안동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경상북도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정지를 권고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오늘 7살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돌봄 교사를 통해 감염된 3살 동생과 엄마를 거친 가족 간 전염으로 추정됩니다. 폐쇄가 4월 13일부터 5명 중에서 확진자가 원화가 한 명 있죠. 3세 이하. 예천에서는 지난 9일 48살 여성 A씨를 시작으로 9일 동안 확진자가 34명까지 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 PC방 등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예천구는 지난달 초 대구와 경산을 다녀온 대학생 3, 4명의 동선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18세, 19세 아이들의 그룹, 클러스터가 감염 원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싶습니다. 600세대가 넘는 안동의 한 공무원 아파트에서도 일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예천과 안동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340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안동과 예천, 도청 신도시에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해 다중시설 영업 중단을 공고하고 요양병원 등은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반드시 방역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불금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자 정부가 당초 이번 주말로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죠.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일단 생활 방역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 방역 수칙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요. 이 마스크 착용,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2m 거리 두기, 그리고 이 30초 동안 손 씻기 등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수칙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요. 이 행사와 모임을 하지 말라고 했었고 외출 자제 그리고 재택근무 확대 등을 권장했었죠.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정의한 생활 방역 체계는 경제,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며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점차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것. 자,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배라든지 스포츠 활동도 재개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칙은 그대로지만요. 일단 단속 등의 강제성이 없어집니다. 생활 방역은 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들어보시죠.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들은 다 같이 원칙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만큼 가해지느냐라는 차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 국민들이 얼마나 잘 따라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 11 확진자 수가요, 이 30명 이하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 신천지 예배처럼 밀집 행사와 모임 등이 열리게 되면 언제든지 확진자가 늘 수 있는 겁니다. 제2의 신천지 사례는 언제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을 했을 때 이 법적 제재 같은 강제력을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 여론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일상생활로 이게 다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4월 말 정도까지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유지하는 게 특히 최근 한 연구 결과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출 경우에 한 달 뒤에 확진자가 최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방역 성공 사례인 싱가포르가 개학을 했다가 2주 만에 다시 문을 닫은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정부도 고민이 크겠군요. 어쨌든 이번 주말에 결정은 합니까?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 계약 전부터 시스템 접속 지연과 오류가 예상됐었고 실제 현장에서의 혼란을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초등학교 저학년의 온라인 개학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이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 장애가 발생한 건 오전 8시 40분쯤. 1교시 수업 출석을 위해 학생들의 접속이 폭주하는 시간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아이디로 EBS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게 되지 않았는데 장애는 1시간 20분 이상 지속됐습니다. 이렇게 계약할 거면 차라리 계약 안 하고. 지난 9일 1차 온라인 계약 날부터 오늘까지 EBS 시스템 오류는 4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속 지연 등 이 점은 반드시 해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공언과는 달리 오류가 반복되자 교육부가 양치기 소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 개선이 되는 건지 서버 때문에 수업자라도 새벽에 접속해서 이제 올려요.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밤에 원격 수업을 듣는 이른바 올빼미 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접속 장애가 되풀이되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여러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하나의 아이디로 접속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닙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국제선 항공 운항이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적자에 놓인 저비용 항공사들이 국내선에서 출혈 경쟁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 부산 노선을 14,900원에 내놓은 건데요. 기름값이나 나올까 싶은데 이마저도 잘 팔리지 않아서 항공사의 걱정이 큽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저비용 항공사는 다음 달 김포발 부산행 항공권을 14,900원에 내놨습니다. 서울 부산 KTX 운임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좌석은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일 낮은 가격부터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채워지면 그때그때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 가격이 낮은 것들은 전체적인 판매 자체가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네요. 제주항공은 김포 부산 노선에 17,400석을 증편했고 티웨이는 다음 달 1일부터 김포 부산 노선에 매일 왕복 4회 부정기선을 띄웁니다. 에어 서울, 에어 부산 등도 제주행 항공편을 늘리고 있습니다. 국제선이 막힌 저비용 항공사들이 국내선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탑승률이 60에서 80% 선에 그치고 있어 적자 운항이 불가피합니다. 항공운송업은 그 현금 흐름이 빠른 그 산업입니다. 탑승률이 낮더라도 그라운드에 놔두는 것보다는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또 재개하는 것이고요. 업계 1위인 대한항공마저 이달 안에 보유 현금이 바닥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운영자금 확보가 안 되면 남은 13개 국제선 운항마저 셧다운될 수 있습니다.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는 다음 주 정부가 발표할 지원책만 천수답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정부가 일선 학원뿐 아니라 전국의 직업훈련 기관에도 휴업을 권고했지만 사태 장기화 속에 문을 여는 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랜 기간 문을 닫을 경우 이 실직자들이 취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드는데 정부는 결국 원격훈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컴퓨터 기반 직업훈련 기관으로 지정한 서울의 한 학원. 실습 위주다 보니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과 거리 두기에 소홀하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원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실제 정부의 휴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훈련 기관 약 3,500곳 가운데 80%에서 90%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0%에서 20%의 대형 훈련 기관들은 여전히 휴원 중이지만 실직자들과 취업준비생들이 장기간 훈련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안은 원격 직업훈련입니다. 인공지능과 스마트 제조 등 4차 산업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이곳에서는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습까지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장점도 분명합니다. 보다 보편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많은 사람한테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이후에라도 온라인 교육을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정부는 훈련기관 종사자 교육과 학습관리 시스템 설치 등의 지원을 통해 원격 훈련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중국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6.8%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마이너스 성장은 문화혁명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타격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뜻이죠. 송지욱 기자가 그 성적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베이징의 이 식당은 지난해 말 문을 연 직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달간 3개 점포에서 우리 돈 3억 4천만 원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做梦一样，突然就一下怎么都停滞了，摁了暂停键了。所谓的暂停键，我们也就在家待着，因为刚刚建好了那种非常生机盎然的那种。 수입이 끊긴 개인이 늘자 소비도 급감했습니다. 肯定就是节俭嘛，以后对没必要东西就不会去消费了，然后把钱省下来去存银行里。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에선 8만 2천여 명이 감염돼 4,632명이 숨졌습니다. 충격은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돼 중국의 올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6.8%, 전분기보다 12%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문화혁명 이후 44년 만에 나온 첫 마이너스 기록이자 관련 통계가 발표된 199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3月份比1到2月份是明显改善，这是一个基本的判断。然后呢，3月份这种改善的势头应该是能够延续下去。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몇 달 안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통제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 회복은 더 느려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새 2,2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밖에 나가지 못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택 대피령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동차로 길을 막고 총으로 무장한 시민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코로나발 미국의 실업 대란에 맞췄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의회 의사당 주변을 차량이 가득 채웠습니다. 시민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피켓을 들고 일부는 소총으로 무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터에 갈 수 없게 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주 등에서도 자택 대피령을 풀어달라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We have employees. We have paychecks to issue. We have bills to pay.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경제를 떠받쳐온 양대축인 소비와 생산 모두 위태로워졌습니다. 지난달 소비 판매는 한 달 만에 8.7% 급감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산업 생산도 5.4% 줄어 2차 세계대전 이후 7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멈추면서 실업 쓰나미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3월 셋째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30만 건에서 넷째 주 687만 건, 그 다음 주 661만 건으로 폭증하면서 최근 4주 동안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만들어진 일자리가 코로나 여파로 단번에 사라진 셈입니다. 실업률이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저치인 20%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My daughter and son-in-law are small business owners and it's just killing them. 경제 전문가들은 3월 지표는 다가올 사태의 서곡에 불과하다며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 심장인 뉴욕은 시장이 나서 생계 지원금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People have lost jobs, lost income. How about bailing out the epicenter of this crisis where people have been suffering? 다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초 경제 활동 재개를 지시했지만 The plans to reopen the country are close to being finalized, and we will soon be sharing details and new guidelines with everybody.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에 선뜻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The New York pause policies, the close down policies, will be extended in coordination with other states to May 15th.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현직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가 자택 대피령을 어기고 가족 여행을 떠나서 미국인들의 비난 집중 표적이 됐습니다. 보도에 박소영 기자입니다. 이방카 트럼프는 지난 8일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미국 뉴저지주의 한 골프 클럽을 찾았습니다. 유대인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소셜미디어엔 오늘 밤 우리는 유례 없는 유월절을 위해 모인다고 썼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사위가 지침을 어기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뉴저지로 여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방카 자신이 연방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해당 클럽은 밀폐된 곳이었고 이동거리도 출퇴근길과 차이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카가 불과 2주 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한 것을 생각하면 상식을 벗어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is will be an enormous challenge for all of us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But those lucky enough to be in a position to stay at home, please do so.
이방카 가족이 살고 있는 워싱턴 DC는 산책을 제외한 모든 외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뉴저지주 역시 여행 자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내 스스로 벌어서 남는 돈은 고향으로 보내고 한편으론 열심히 공부하여 이제 의젓한 여고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잊혀진 이름 산업체 부설학교의 눈물 어린 졸업생 답사입니다. 1976년 구로공단에 찾아간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여공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또래 친구들처럼 교복 한 번 입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똑같은 교육 기회를 줘야 한다며 만든 것이 바로 산업체 부설학교였습니다. 이제 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만 들꽃 같은 소녀들의 삶은 신경숙의 자전소설에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살았으니까요. 기독교 장로도 못 되었습니다. 일요일도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요. 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12년 꼬박 야간에만 다녔습니다. 전쟁통에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소년 가장이 주경 야독으로 시인이자 교수가 돼 돌아본 야간 인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인간 승리를 이뤄낸 당선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각별히 제 눈길을 붙잡는 사람이 부산의 김미애 당선인입니다. 그는 해녀였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면서 17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방직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3교대 여공으로 일하면서도 부설학교에 다니며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29살에 동아대 야간 법대에 입학해 34세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동, 여성, 인권 변호사로 일하며 국선 변호인으로 변론한 사건만 7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는 독신으로 살면서 입양한 딸과 일찍 세상을 뜬 언니의 아들을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모르긴 해도 여공, 산업체 부설학교, 야간대학의 굴곡진 삶을 넘어 국회에 입성한 사람은 그가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위선과 대조적인 제 삶의 궤적이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개천의 용이 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조국 의혹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김 당선인은 개천의 용이 어떤 것인지 당당하게 보여줬습니다. 다 거론하진 못합니다만 이번에 새로 국회에 들어가게 된 의원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비록 정치가 혼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지만 4년마다 4월이 되면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4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4월의 희망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날씨가 다소 불안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비는 내일 오전 중으로 그쳤다가 일요일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내일 새벽부터 일요일 밤까지 소강 상태에 들기 때문에 우산은 대체로 필요 없겠지만요. 대신 황사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그래도 주말 내내 영향을 주진 않겠고요. 주로 오전 시간대에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비의 미세먼지 정보까지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만큼 오를 텐데요. 내일 서울과 청주의 한낮 기온 21도, 대구 22도, 부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파고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음 주 중반에는 반짝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7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